자, 그리고 처음 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학교론이라는 것은 1차 과목입니다. 1차 과목이고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면은 첫 시간 시험 치는 거야. 첫 시간 1번 문제가 부동산 학교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에서는 민법이 조금 중요합니다. 민법이 좀 중요하긴 한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적의 어떤 리듬을 타는 데는 학교론이 엄청 중요하다 봐야 돼. 왜? 첫 시간 수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부동산 학교론은 다른 거하고 달리 다른 건 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법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개론이야. 논리. 다른 건 다 법이에요. 개론 논리이기 때문에 얘는 이해도 하고 암기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암기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 다 드리죠. 암기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 다 드리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따라오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학교로는 앞에 한번 첫 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요거. 이 자료. 자, 첫 장을 갖다가 이렇게 쫙 펼치면은 여기 우리 원장 선생님은 프린트를 참 잘 해주시네요. 칼라로 이렇게. 보통 이제 딴 데 가면 칼라로 잘 안 해줘. 여기는 그래도 칼라로 다 이렇게 복사해 줍니다. 자, 거기 보니까 콘덴츠 돼 있죠. 첫 장, 1페이지. 콘텐츠 되어 있습니다. 콘텐츠.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그래서 거기 보면은 8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학교로는 총 8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총론 파트부터 해서 감정평가까지 8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파트마다 5문제가 출제된다 보면 돼요. 5문제.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거기에 총론돼 있죠. 1번에 총론돼 있는 데는 거기는 한 3문제 정도 나오고 3개에서 4개가 나옵니다. 총론돼 있는 데는 3개에서 4개 나오고 나머지는 5문제가 출제된다 보시고 맨 밑에 감정평가 이론 돼 있죠. 감정평가는 6개에서 7개 나온다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감정평가 이론에다가 그 별표 하나 칠게요. 감정평가론에다가. 감정평가론은 왜 별표를 칩니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성적이 잘 나오는 게 그 파트예요. 36개 시험도 엄청 쉽게 나왔어. 그래서 8개의 파트 중에서 한 파트에 5문제씩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총론 파트에서는 한 3개에서 4개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서는 6개에서 한 7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는 엄청 쉽다. 아시겠죠? 근데 앞에 선배들이 뭐 감정평가는 어렵더라. 버리라 하면은 그 언니를 버려야 됩니다. 그 언니를 버려야 돼. 공부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 됐나요? 자, 그리고 그 파트를 보시면은 두 번째 파트가 뭐가 있습니까? 하면은 경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론.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은 투자론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론.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감정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평가. 자, 요 세 개를 왜 내가 칠판에 적어놨냐면은 자, 우리가 경제론 파트에 다루고 있는 것이 뭘 다룹니까? 하면 수요 공급이라는 걸 다룹니다. 수요 공급. 경제론 파트에서는 수요 공급이라는 걸 다룬다 봐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요 수요 공급의 수, 그 다음에 투자론의 투,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감, 이렇게 해서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제일 강조하는 것이 수, 투, 감이에요. 핵심 파트. 수요 공급, 투자론, 감정평가 이런 것들은 핵심 파트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동산 학개론은 컨텐츠를 쫙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일 먼저 총론 파트에 대해서 뭐 금융론, 관리, 개발관리, 마케팅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자체예요. 삶 자체. 그래서 부동산 학교를 열심히 하고 잘하시면은 생활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고급화가 돼. 어느 하나하나가 다 고급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슈들도 여기 다 담겨 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지금 뭐 경제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 한 번씩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또 이제 한번 얘기도 할 거예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25년도 살아온 마당에 제일 이슈가 된다는 것은 뭐 AI 이런 거죠. AI, 금리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달러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자체를 다루는 것이 전부 다 부동산 학교라는 책에 담겨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은 시험을 위해서 만났지만은 배워놓으면은 여러분들의 책은 뭐가 된다고요? 고급화가 됩니다. 아시겠죠? 고급화가 돼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하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용어로는 이렇게 쓰는구나. 우리는 앞으로 이런 용어를 써야 되구나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부동산 학개론입니다. 됐나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의 핵심 파트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요거, 수투가. 뭐라고요? 수투가. 수요 공급, 투자론, 감정평가. 여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자료 있죠? 우리가 11달, 12월 달에 하고자 하는 그 자료가 요거예요, 요거. 요거. 근데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안 왔어. 좀 일찍 와야 되는데. 저번 주에는 우리 쌤하고 같이 둘이서 열심히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공급, 요거는 저번 주에 했습니다. 요거는 했어. 그래서 오늘과 12월 달에 이제 우리가 3주 수업을 할 건데, 3주 수업은 뭘 합니까? 하면은 요거 할 거예요. 투자론 감정평가. 투자론 감정평가.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교재를 다시 한번 펼쳐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8페이지 한번 볼게요. 8페이지. 자료 8페이지. 자료 8페이지를 쫙 펴봅니다. 거기에 투자론 되어 있습니까? 투자론.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밖에서 얘기할 때 투자란 말과 그 다음에 투기란 말을 씁니다. 투기.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투자란 말과 투기란 말을 써요. 그래서 보통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이런 말을 하죠. 내가 하면 뭐가 되고? 투자. 네가 하면 투기야. 남이 돈 벌인 것을 뭐라 그러고? 자는 투기해서 돈 벌었다. 내가 돌면 투자해서 돈 벌었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투자란 것은, 부동산 투자란 것은 어떤 임대형 부동산을 취득을 합니다. 어떤 임대형 부동산을 취득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보유, 운영을 하죠. 보유해서 이걸 갖다가 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처분을 해요. 처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오늘 이제 공부하러 오셔갖고 자격증 따셔갖고 우리가 수수료 받는 것도 있지만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투자를 벌일 수는 없어요. 같은 직장을 다니든 전문직이든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을 하든 같은 직장을 다니더라도 주변에 보면은 돈을 좀 잘 버시는 분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어디 뭐 도둑질 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다 이렇게 투자를 잘해서 돈을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형 부동산을 이렇게 해서 취득해서 보유 운영합니다. 보유 운영해서 그 다음에 처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는 투자로 그러고, 투기란 건 뭡니까 하면, 투기란 것은 요에는 취득은 해. 그런데 이걸 잘 안 해. 그냥 가격이 상승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나면 이걸 처분을 해버려요. 이걸 갖다 우리는 투기라고 합니다. 차이점. 이해되시죠? 근데 뭐 사실은 뭐 취득해갖고 나는 굳이 투기할 목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보통 이제 투기하시는 분들은 운영을 잘 안 하셔. 토지든 건물이든 사놨다가 그걸 갖다가 가격 상승이 되면 조금이나 팔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투기를 배우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우리는 뭘 배웁니까 하면 투자 요걸 배웁니다. 투자.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서 일단 우리가 장점만 한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에서의 장점만. 자, 세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세 가지만. 첫 번째, 부동산 투자에서의 장점이라는 것은 첫 번째,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고 팔려면은 여러분들 자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돈이 있어야 돼요. 지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만은 굳이 여러분들 돈이 100% 없다 하더라도 100% 없다 하더라도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은행 돈 빼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의 지분, 그 지분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게 이게 장점이에요. 이걸 갖고 우리는 뭐라 합니까 하면 지렛대라고 합니다. 뭐란다고요? 지렛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장점 첫 번째,
부동산 투자는 뭐를 활용할 수 있다? 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다. 지렛대 효과가 이게 장점이라 봐야 돼.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보시면은 내가 돈이 1억이 있다 볼게요. 자, 내가 돈이 1억이 있습니다. 자, 1년 후에 나는 은행에 이걸 담아놨어. 은행에 담아놓으면 이자 얼마 줍니까? 1억 담아놓으면. 은행에 1억 담아놓으면 이자 몇 프로 줘요? 지금 3% 좀 안 주는 걸 알고 있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노멀로 한 2.5% 수익을 가져옵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1년 은행에 담아놓으면 2.5% 수익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혹시 25년도에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되는 거 아십니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이 몇 프로입니까? 하면 인플레이션이 얘가 3%가 넘어. 그럼 나는 1억을 갖다가 1년 동안 은행에 담아놨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요게 2.5% 인상이 돼 있는데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은 3%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금리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마이너스 금리라고 그래요. 마이너스 금리.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나마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인플레이션보다는 중간중간에 어떤 단기적으로의 가격은 왜곡은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투자는 한 5% 정도 수익은 가져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은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인플레이션 헤지란 말을 씁니다. 뭘 한다고요? 인플레이션 뭘 한다고? 이걸 헤지란 말을 써. 헤지. 방어막.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이 있으면은 그 돈을 그냥 가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 갖고 있으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봐야 돼. 그때 해서 우리가 정기예금에 넣은 돈들 그것도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봐야 돼. 왜? 물가 상승률이 그보다 높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수성으로 나오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한 3%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체감되는 것은 더 클걸? 더 클걸?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뭐 농수산물 가격이 뭐 5.8% 상승했다 이랬는데 여러분들은 느끼는 것은 이거보다 더 높다 봐야 돼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어떤 물가 상승률을 방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게 되면 그게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나 뭐 전문직을 가진 의사나 이런 사람들, 변호사, 하다못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도 다 뭐합니까? 다 부동산 투자예요. 부동산. 다 부동산 산업이다니까. 뭐 때문에?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그나마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인플레이션 헤지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세 번째. 자, 우리가 임대형 부동산을 사게 되면은 처음에 취득하죠. 처음에 취득해서 그 다음에 그걸 갖다 보유 운영합니다. 보유 운영하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소득 이익을 발생시켜요. 임대형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소득 이익을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은 이거 뭐 돈 벌기도 싫고 일도 좀 그동안 열심히 했고 한 10년 하다 보니까 힘들고 하니까 부동산을 처분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처분이득이라고 그래요. 처분이득. 자, 그래 이와 같이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서는 소득이득과 부동산을 보유 운영하면서 생기는 소득이득과 그 다음에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처분이득, 다시 말해서 자본이득을 같이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됐나요? 자, 이게 부동산 투자의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딱 처음에 보니까 1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하면 지렛대 효과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지렛대 효과. 그래서 지렛대 효과부터 볼 거예요. 지렛대 효과. 자, 칠판은 봅니다. 집에 있는데 옆집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 하시는 소장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 그래서 와서 커피 한잔 해라. 그래서 소장 사무실 놀러 간 거야. 자, 가니까 야, 여기에 1억짜리 상가가 하나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동산을 사게 되면 1년 동안의 수익이 2천만 원 나더라는 거예요. 2천만 원. 1억짜리 상가가 하나 있는데 1년 수익이 2천만 원 나다는 거예요. 1억 투자해서 2천만 원 벌이면은 연 수익률로는 몇 프로입니까? 20%. 그죠? 연 수익률로는 20%입니다. 네 돈 얼마 있노? 네 돈 얼마 있노 물어보니까 내한테는 돈이 4천만 원밖에 없다 그래. 빌리면 되죠? 빌리면 되죠? 얼마 빌리면 됩니까? 6천만 원 빌리면 돼. 은행에서 이때 이자가 은행에서 10%입니다. 자, 이걸 놔두니 지렛대 효과라 그래요. 자,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나는 돈이 요거밖에 없어. 그런데 나는 이 건물 하나 사야 돼. 그래서 이만큼 돈을 빌릴 수가 있어. 돈을 빌려가지고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4천만 원에 대한 수익을 증가시키는 것을 이걸 지렛대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하고 은행에서 돈 빌릴 때는 우리 대한민국은 전반기에 빌리셔야 됩니다. 봄에. 그 종량제라는 게 있어요. 대출 종량제가 있어갖고 후반기 지금 가서 돈을 빌리려면은 은행에서 대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반기에 돈 빌리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애가 11월달, 12월달에 예를 들어서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 자금이 필요한데 그럴 때는 10월달에 빌리는 게 아니고 이자를 주더라도 초반에 빌려 놓으셔야 돼요. 자, 이걸 우린 지렛대 효과랍니다. 지렛대 효과. 자, 자료에 보니까 수익률이 3개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볼까요? 수익률 3개. 무슨 수익률? 지분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보이세요? 지분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자,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 지분 수익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총 자본 수익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저당 수익률. 자, 요 3개가 나와요. 요 3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쓸 겁니까? 하면 이렇게 해서 지총저라 그래요. 지총저라 그럽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나오는 저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저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은행 이자입니다. 몇 프로? 몇 프로? 그대로 10%. 그러다 우리가 투자론 파트 들어가게 되면은 공식이 많아요. 공식이.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용어 따로 공식 따로 안 해옵니다. 용어 안에 공식이 다 들어가 있어. 용어 안에. 자, 그러면은 총 자본 수익률이죠. 총 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은 요거는 뭡니까 하면은 요렇게 카트를 탁 치시면 돼. 그냥 자기 자본에 대한 전체 자본에 대한 수익이라 봐야 돼요. 그럼 여기는 전체 자본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1억 들어갔어. 1억. 1억 더 들어가가지고 수익이 얼마 났다고? 2천만 원 났다고. 요게 총 자본 수익률이에요. 몇 프로? 20%.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지분 수익률은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공식이 어디 있다고? 용어 안에 있다고. 지분에 대한 수익, 요거 저거. 그래서 내 지분은 얼마인데? 내 지분은 4천만 원인데. 내 지분은 4천만 원인데. 수익이 얼마 났다고? 2천만 원 났다고. 근데 이 사람 돈 빌렸죠. 6천만 원에 10% 빌렸죠. 그러면 얼마? 빼는 거 얼마? 빼는 거 600을 빼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몇 프로 나옵니까? 하면 여기에 35%가 나옵니다. 35%. 자, 그럼 언니가 소개를 잘한 거죠. 소장 언니가 소개를 잘한 거야. 왜? 나는 내 돈 4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내 돈 4천만 원 투자했고 지분 수익률을 이만큼 올렸어. 이만큼. 자, 이런 관계를 갖다 우리 뭐라 그럽니까? 하면 플러스 정의 지렛대 효과라고 합니다. 뭐란다고요? 정의 지렛대 효과. 어떤 경우? 수익률이 상승했을 때. 자, 그렇게 보니까 수익률이 어떻게 상승했는가 한번 볼게요. 자, 수익률이 어떻게 상승했습니까? 보니까, 여기 보니까, 자, 지분 수익률이 35%, 총 자본 수익률이 20%,
저당 수익률이 10%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꺾기를 쓰면은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지총저 해가지고 지총재하고 지분 수익률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제일 크다.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뭐 한다고? 정의 지렛대 효과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 보시면은. 자, 요겁니다, 요거. 자, 우리가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나는 돈이 없지만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내 지분 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지렛대 효과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거 용어 3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분 수익률의 지, 그 다음에 총 자본 수익률의 총, 저당 수익률의 저,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갖더니 지총저라고 합니다. 공식은 여러분들이 따로 기억하지 마시고, 지분 수익률의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가면 요래 카트 치면 됩니다. 요래요. 요래 카트 치시면 돼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산식을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자,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B분의 A.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어상의 용어예요. 시험에는 절대 B분의 A란 이런 말 안 나와. 앞으로 이제 연습하실 때는 B에 대한 A 요를 읽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읽는다고요? B에 대한 A 요를 읽어주셔야 돼요. 또는 A를 B로 나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A를 B로 나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렛대란 것은 내 지분을 가지고 내 지분이 적은 경우에는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결론적으로 지분율을 갖다 우리에게 상승시키는 게 여기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지렛대를 쓰게 되면은 결과는 3개 나옵니다. 3개. 어떤 경우? 지렛대를 쓰게 되면은 결과는 3개 나오더라. 이와 같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수익률이. 그 다음에 감소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수익률이 불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하락, 불변하는 경우가 있다 봐야 돼요. 그러면 상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하면은 내 지분 수익률이 아까 35% 나왔죠? 요게 35%. 총 자본 수익률이 요게 20%. 요게 10%. 이런 식으로 내 지분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또는 저당 수익률보다 큰 경우를 갖더니 정의 지렛대라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계속 우리가 말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말로 하셔야 됩니다. 말로 하셔야 됩니다. 요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걸 뭐 한다고요? 지분 수익률. 그 다음 요거를 총 자본 수익률. 그 다음 요거를 저당 수익률. 요 3개를 갖다가 한꺼번에 이야기할 때는 뭐라 해야 된다고? 총절을 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더. 요걸 뭐라 하려는데? 지분 수익률. 요거는 총 자본 수익률. 그 다음에 저당 수익률. 얘들을 한꺼번에 이야기할 때는 뭐라 하려는다고? 지총저를 하게 됩니다. 지총저.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이 상승합니다. 정의 지렛대가 이루어지려면 어느 쪽으로? 지분 수익률 쪽으로 입을 벌려야 되고, 수익률이 하락합니다. 부의 지렛대가 이루어지려면 입을 어느 쪽으로? 저당 수익률 쪽으로 벌려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위험입니다. 위험. 자, 우리가 위험이란 것은 뭡니까 하면은 부동산을 갖다 우리가 투자를 하죠. 부동산을 갖다 우리는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게 되면은 내가 생각했던 보다 내 생각했던 결과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벗어나는 것을 위험이라 그래. 내 결과치에서 여기에 도달하는 것을 수익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위험에는 거기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분산이란 말과 무슨 말이 있습니까? 표준 편차란 말이 있어.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하면 변이계수란 말이 있습니다. 변이계수. 그래서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요거는 내용을 몰라도 돼. 그냥 분산 표준 편차라 나오면 요거는 그냥 위험이다 보시면 돼요. 위험이다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남자 고등학생들 1학년, 남자 고 1학년들 평균 키를 갖다가 알아보기 위해서 4명을 끄집어냅니다. 보니까 맨 앞에 키가 너무 작은 놈 한 명 있어.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니까 키가 엄청 큰 놈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놈 2명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4명을 끄집어내. 그래서 키를 딱 재보니까 얘가 160이에요. 얘가 170, 얘가 180, 얘가 190이야. 190. 160, 170, 180, 190이야. 자, 요 평균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은 더 하면 되죠. 평균 알아보기 위해서는 요거 더해서 뭐로 나누면 돼? 4로 나누면 돼. 그럼 여기 얼마 나옵니까? 하면 175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남자 고등학교 1학년의 어떤 평균 키는 남자 고등학교 1학년의 평균 키는 175다 봐야 됩니다. 175. 자, 그럼 우리가 이 친구들한테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면은 야, 니는 키가 너무 작다. 자, 니도 키 조금 더 키워라. 니는 키 조금만 줄이라. 니는 너무 그 다음 얘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니는 키가 또 너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해. 됐나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평균에서 벗어나는 얘들을 뭐라 한다고? 평균에서 벗어나는 얘들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얘들과 우리는 위험이라고 합니다. 얘들을 위험이라고 그래. 평균에서 벗어나는 얘를 뭐라 한다고?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위험 숫자를 가지고 노는 것을 분산 표준 편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산 표준 편차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내용은 알 필요가 없죠. 내용은 알 필요가 없고 저거는 뭐라고? 분산 표준 편차라는 말을 봤다면 뭐로 바꾸자고? 위험으로 바꾸자고. 분산 표준 편차를 봤으면 뭐로 바꾸자고? 위험으로 바꾸자고. 됐나요? 해볼까요? 자, A 투자인이 있고 B 투자인이 있습니다. 자, 칠판 한번 볼게요. A 투자인과 B 투자인이 있어. 자, 수익은 같아. 그런데 표준 편차가 B가 커. 두 개의 투자인 중에서 수익은 같은데 표준 편차가 B가 큽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은 투자를 어디 쪽으로 하겠습니까? A 쪽으로 하겠어요? B 쪽으로 하겠어요? A 쪽으로 한다고. 뭐 때문에? 수익은 같은데 얘가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거꾸로. 자, 이번엔 표준 편차가 같아. 자, 이번엔 표준 편차가 같아. 그런데 수익이 B가 큽니다. 어디를 선택합니까? B를 선택한다 봐야 돼. 요 정도로밖에 활용 안 합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로밖에 활용 안 해. 그래서 혹시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나왔다면 아, 이게 단어가 뭔데 하고 당하지 마시고 요 정도로밖에 활용 안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수익도 얘가 크고 표준 편차도 얘가 커. 수익도 얘가 크고 표준 편차도 얘가 큽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모른다 하셔야 돼. 모른다 하셔야 돼. 얘는 뭐 수익도 크고 또 위험도 크고 얘는 그러면 수익은 작은데 안전하고 나는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하면 그때는 모른다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평가를 못 내리죠.
절대적으로 평가를 못 내는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평가를 낼 때 쓰는 게 이게 변이계수입니다. 자, 그럼 변이계수라는 것은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수익에 대한 어떤 위험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변이계수라 그래요. 자, 그러면 변이계수라는 것은 수익을 알고자 하는 겁니까? 위험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네? 얘를 뭐라 그러고 분모라 그러고 얘를 뭐라 그러고 분자라 그럽니다. 엄마가 아들을 얻고 있죠. 숫자의 이런 어떤 산식은 전부 다 엄마가 아들을 얻고 있는 형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을 얻었는데 둘 중에서 누가 중요해요? 예? 또 자기밖에 모르네. 어떻게 엄마가 아들을 얻고 있는데 엄마란 말이 나옵니까? 엄마란 말이. 예? 집에 딸밖에 없어요, 혹시? 딸아들 다 있어요. 예? 아니, 업어줘야 되니까, 엄마, 부모. 자기 몸 건강에 위해서 아들을 얻고 있습니까? 운동하려고 얻고 있었어요? 얻고 있습니까? 아들 보호하려고 얻고 있어요? 예? 얘가 중요하죠? 얘가 중요하죠? 얘가 성인은 모르겠지만 작은 아들이잖아. 얘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산식을 봤을 때는 항상 주인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위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산식을 봤을 때 주인공이 항상 어디 있다고? 위에 있다고. 그러면 이런 공식을 여러분들이 딱 접하면은 이거는 위험을 알고자 하는 개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한번 더 물어볼게요. 변이계수란 것은 수익을 알고자 하는 겁니까? 위험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위험을 알고자 한다 봐야 돼요. 한 번 더. 그러면 변이계수란 것은 클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다. 그래서 변이계수는 낮을수록 좋다 봐야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건 과정이지만은 이러한 어떤 분산, 표준, 편차, 변이계수란 말이 나오면은 이러한 것들은 위험을 일컬어주는 용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위험에 대해서. 자,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은 첫 번째. 자, 보니까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 있어. 자, 첫 번째 보니까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서 우리가 장점을 배웠죠.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세 가지의 장점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을 막아줄 수 있다. 세 번째, 운영하면서 생기는 소득이득과 처분 시 생기는 처분이득을 같이 향유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장점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단점입니다. 사업성 위험, 금융, 그 다음에 법적, 인플레이션, 유동성 위험. 자, 이런 공부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맞지만은 알아야 되죠.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조그만 전방을 하든 부동산 업을 하든 간에 또 얘는 뭐 크게 뭐 기업을 하든 간에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동산 투자 위험이라는 것은 5개. 자, 앞자를 따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앞자를 따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사업성 위험, 그 다음에 금융적 위험, 그 다음에 법적 위험,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 앞자를 따니까 사금법인료가 나옵니다. 앞자를 따니까 어떻게 나온다고요? 사금법인료가 나와. 그럼 내가 앞으로 여러분한테 부동산 투자 위험이라는 것은 사금법인료, 내가 사금법인유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사금법인유로 다 받아주셔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부동산 투자 위험은 뭐가 있습니까? 하면 사금법인유 하면 여러분들이 사금법인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사업성 위험입니다. 사업성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 자, 여기 보니까 사업성 위험이라는 것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거.
자, 수익성이 떨어지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위험, 운영상 위험, 그 다음에 위치적 위험. 우리 부동산 학교를 가다 이제 공부할 때는 시장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시장.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하면 물건을 팔고자 하는 판매자하고 여러분들 물건을 사고자 하는 수요자가 있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안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하면 수요, 공급이 존재합니다. 수요, 공급. 요 박자가 안 맞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미분양. 수요를 예측 못하고 공급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거.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말한다고 시장위험이라 그럽니다. 시장위험. 자, 그 다음에 운영상의 위험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운영상의 위험이라는 것은 얘는 개별 부동산에서 생기는 위험이야. 개별 부동산에서 예를 들어서 노사 파업을 해서 임금이나 경비 등이 올라갑니다. 임금이나 경비 등이 올라가. 사장님이 어디 가서 술만 먹으면 싸움을 해. 그래서 법적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 이런 걸 운영상 위험이라고 그래요. 자, 위치적 위험이라는 것은 입지 선정의 실패입니다. 입지 선정의 실패. 자,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우리가 합격자 발표가 났죠. 저번 주가 맞나? 한 11월 달 하여튼 마지막 주 수요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그러면 합격자 발표가 나면은 이제 선생님들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봐. 중개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봐. 그 다음에 개공으로 해야 됩니까? 하면 안 그러면 소공으로 해야 됩니까? 자기가 개업을 해야 됩니까? 하면 남 밑에 일을 해야 됩니까? 물어봐. 그 다음에 자기는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임대료가 싼 쪽으로 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역세권을 해서 비싼 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럼 나는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격증을 따게 되면 나는 무조건 창업해라 그래요. 소속 공인중개사 하지 말고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로 무조건 창업해라 그래요. 자, 창업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격증 하나 따가지고 내일은 사무실 하나 인수받아가지고 앉아있는데 손님이 찾아왔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문 잠그면 돼. 손님 안 받으면 돼. 손님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내공을 막 안에 싸웁니다. 혼자서. 다음에 저 손님이 난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지 스스로 막 내공을 쌓아. 그리고 옆에 언니들한테 물어보고 소장님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공을 쌓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한 사람씩 한 사람이 오면 그때부터 이제 상담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일이 된다니까. 그게 소속 공인중개사로 있는 것보다는 빠르다 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쌤, 난 아직 처음이래 가지고 임대료 비싼 데는 부담이가. 그래서 보니까 560만 원짜리. 그 다음에 5천에 뭐 250만 원짜리. 쌤,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어봐. 어디로 가야 됩니까? AB로 한번 해볼까요? AB. 본인 같으면 자격증 따 어디로 가겠어요? A로 가겠습니까? B로 가겠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변두리로 가가지고 실력 조금 쌓고 난 다음에 일로 오겠다. 안 그러면 나는 처음부터 역세권으로 가겠다. 본인들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일로 가야 되죠, 일로. 무조건 일로 가야 돼요. 일로 가는 거는 개업했다고 가면 찾아가려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학원에 전화 옵니다. 원장님이나 또 선생님들이 한번 찾아오세요 하고 전화 옵니다. 찾아가기도 싫어. 왜? 네, 전화기 들고 50m 더 올라오세요. 편의점 보이십니까? 오른쪽 그 카브 좀 돌아가고 상대편에 있습니다. 가기 싫다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이걸 아두린 위치적 위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장 위험, 운영상 위험, 위치적 위험 이런 것들 이러한 것 때문에 수익성이 뭐 때문에 떨어집니다. 수익성이 떨어짐으로 해서 생기는 이런 위험을 말한다고 사업성 위험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금융적 위험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겁니다. 금융적 위험이라는 것은 내가 5년 전에 주담대 대출을 할 때 그때 상담사가 5년 동안은 고정금리를 해주고 5년이 지나면서부터 그때는 변동금리로 바꾼다 그랬다. 그런데 올해가 이제 5년이 끝나는 해다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저번 주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을 시켰습니다. 금리를 동결시키다는 것은 이번에는 동결에서 동결이 아니고 인상을 위한 동결이라 봐야 돼요. 지금 주담대 대출이 조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5년 전에 3%로 빌리는데 이번에 다시 변동금리를 바꾸다 보니까 이게 6%가 돼버렸어. 또는 5%가 돼버렸어. 그러면 이자 비용이 딱 배로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부채가 감당하기 힘든 거죠. 부채가 증감으로써 감당하기 힘든 것을 금융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적 위험이라는 것은 저거는 정부 정책이죠. 규제 이런 것들. 서울에 말이야 아파트 하나 사놨는데 토지 거래 허가제로 묶어버렸습니다. 거래가 안 돼. 나는 그걸 투기를 위해서 샀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샀는데 이런 것들. 정부 정책이라고 여러 가지 규제에 시달리는 것을 법적 위험이라고 그러고. 자, 인플레 위험이라는 것은 이거는 구매력 하락.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이걸 인플레 위험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인플레 위험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돼지국밥 한 그릇 7, 8천원에 충분히 먹었는데 지금 그 돈 갖고는 못 먹겠더라. 그런 것들이 뭐예요? 구매력 하락이라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화폐 가치에 따른 하락 위험을 가장 대처를 잘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하면 은행입니다. 은행. 은행을 갖다 우리는 대출자라 그래요. 대출자, 은행. 그게 뭐예요 하면 변동금리야. 변동금리. 그래서 변동금리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지는 화폐 가치의 어떤 하락 부분을 누구한테? 차입자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그게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의 손실을 가장 방어를 잘하는 데가 어디다고? 은행에다 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쩌든 간에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이러한 여건 때문에 지금 자금이 막 말리죠. 사업도 어렵고 안 돼.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쓰는 수단이 뭡니까? 자기가 쓰는 건물을 팔든지 상가를 팔든지 자기 아파트를 조금 팔아가지고 빚을 갚아야 돼.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현금화가 안 됩니다. 그 위험을 뭐라고 합니까? 유동성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 위험에서 사건법인율 5개가 있는데 1, 2, 3, 4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요거죠. 요거예요. 유동성 위험 저거죠. 자, 우리나라는 보시면은 0살에서 태어나가지고 100살까지가 산도 가정했을 때 자, 5, 60살을 기준으로 해갖고 50대 또는 60 정도를 기준으로 해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자산을 자꾸 넓힙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말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면은 현금은 없고 요금은 맞는 거예요. 부동산만 갖고 있는 거야. 자기 자산은 7, 80%를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잘못됐어요. 선진국 같으면은 우리가 나이가 조금 이래 들수록 이런 어떤 부동산, 이런 어떤 자산보다는 금융자산이 많아요. 금융자산. 매달 자기한테 할당되는 자산, 여기 많다니까. 뭐 연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인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게 많다니까요.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배낭 메고 유럽으로, 미국으로 막 이래 해외로 여행 다니지. 동남아시아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조금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 이런 어떤 자산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금융자산을 많이 키우셔야 된다. 그래서 집 살 때 어떤 집을 사야 됩니까? 물어보면 무조건 잘 팔리는 집 사셔야 돼요. 지금 앞으로는 여기 문제가 또 많이 되겠죠. 요거.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된다 봐야 돼. 서울 지방이 어떻게 돼 있고, 양극화돼 있고, 지방 자체, 부산, 뭐 예를 들어서 대구, 울산, 지방 자체도 어때요? 양극화돼 있다 봐야 돼요. 자, 토지 거래 가지고 해서 서울에서 이제 주택이 좀 묶여 버렸습니다. 그 자금이 순간적으로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 지금 조금씩 내려오는 기미가 있어요. 어디로 내려옵니까? 각 지역이 어디로 내려와? 1급지로 내려온다니까. 그러면 지역 자체에서도, 부산 자체에서도, 대구 자체, 울산 자체에서도, 이런 광역시 자체에서도 요게 양극화가 엄청 커진다 봐야 돼. 그럼 양극화가 커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됩니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여타 재산들이 현금화가 안 돼. 현금화가 안 돼. 이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 50, 60일에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중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것들이 금이 인기가 있고 달러가 인기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ETF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기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가 좋아? 유동성이 좋다는 말입니다. 유동성.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 위험에서는 이렇게 해서 5가지입니다. 사업성 위험, 금융적 위험,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이걸 가두린 사금법인류, 사금법인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서 장점과 그 다음에 단점 2개를 정리하게 되면은 장점은 부동산 투자할 때는 첫 번째 지렛대 효과를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을 막아줄 수 있다. 세 번째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 이게 장점. 단점 뭐가 있습니까? 이거죠. 이거 사금법인류, 사금법인류. 사업성 위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더라. 부채 감당하기가 힘들더라. 집을 샀는데 정책 규제에 묶여버리더라. 그 다음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더라. 그 다음에 유동성, 황금성이 가장 떨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자산 중에서 보면은 황금성이 제일 약한 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자, 좀 쉬겠습니다. 여기까지.